죽음의 수용소에서 빅터 프랭클 지음 이시형 옮김 1984년 판에 붙인 서문. 이 책의 영어판이 73세에 이르렀다. 그동안 번역판도 19개 언어로 출판되었으며 영어판 하나가 250만 부나 팔리는 기록을 세웠다. 아마 이 때문에 미국의 신문기자와 텔레비전 방송국 기자들이 인터뷰를 시작할 때 이런 감탄조의 질문을 던지는지도 모른다. 프랭클 박사님, 박사님의 책이 정말로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이런 성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나의 대답은 이렇다. 우선 우리 시대의 불행을 기록해 놓은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다는 것이 나 개인으로서는 그렇게 대단한 성과나 성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제목 자체에서 삶의 의미에 대한 문제를 다룰 것으로 기대되는 이 책을 선택했다는 것은 그만큼 그들에게 이것이 절박한 문제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 책이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었던 데에는 또 다른 이유도 있다. 바로 책 뒷부분의 제2부를 첨가했기 때문이다. 이론적인 문제를 다룬 제2부 로고테라피의 기본 개념은 자전적인 이야기를 기록한 제1부 강제 수용소에서의 체험에서 도출할 수 있는 교훈을 요약해 놓은 것이다. 따라서 이 책의 제1부와 제2부는 서로 신빙성을 보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945년 처음 책을 쓸 때 나는 2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처음 9일 동안 줄곧 그랬으며 책을 익명으로 내겠다고 굳게 마음먹고 있었다. 실제로 이 책의 독일어 초판본 표지에는 내 이름이 없다. 하지만 초판이 출간되기 바로 직전에 적어도 속 표지에만은 내 이름이 들어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친구의 권고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나는 익명으로 쓰는 이 책이 나에게 문학적인 명성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다. 내가 원했던 것은 독자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심지어는 가장 비참한 상황에서도 삶이 잠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인 예를 통해 전달하는 것 뿐이었다. 그리고 만약 강제 수용소와 같은 극단적인 상황에서 이것이 입증된다면 사람들이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내가 겪은 일을 기록해 놓을 책임을 느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내가 쓴 책 중에서 처음에는 익명으로 출판하려고 했고 저자의 명성에 별다른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바로 이 책이 커다란 성공을 거두었다는 것은 참 이상하고도 놀라운 일이다. 평소에 나는 학생들에게 거듭해서 이렇게 타이르곤 한다. 성공을 목표로 삼지 말라. 성공을 목표로 삼고 그것을 표적으로 하면 할수록 그것으로부터 더욱더 멀어질 뿐이다. 성공은 행복과 마찬가지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는 것이다. 행복은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으며 성공도 마찬가지이다. 이것에 무관심함으로써 저절로 찾아오도록 해야 한다. 나는 여러분이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 소리에 따라 확실하게 행동할 것을 권한다. 그러면 언젠가는 이야기하건대 언젠가는 정말로 성공이 찾아온 것을 보게 될 날이 올 것이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성공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친애하는 독자들에게 말하건대 앞으로 전개될 이야기에서 나는 아우슈비츠에서의 체험으로 얻은 교훈을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그에 앞서 쓰는 이 서문에서는 의도하지 않았던 베스트셀러가 된 데서 얻은 교훈을 이야기하고 있다. 개정판에서는 책의 이론적인 결론을 갱신하려고 뒷부분에 한 장을 더 추가했다. 이것은 1983년 6월 서도 레겐스부르크 대학 막시멈 오디토리움에서 열렸던 제3차 로고테라피 세계대회에서 명예회장 자격으로 발표했던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이것을 1984년판 후기에 추가하고 비극 속에서의 낙관이라고 제목을 붙였다. 이 장에서는 요즘 사람들의 관심사를 살펴보고 인간 존재의 모든 비극적인 요소 속에서 어떻게 하면 삶에 대해 라고 말하는 것이 가능한지 이야기한다. 다시 제목으로 돌아가 그 의미를 풀어보면 비극 속에서의 낙관이라는 제목은 비극적인 과거로부터 얻은 교훈에서 미래에 대한 낙관이 샘솟을 것이라는 희망으로 붙인 것이다. 옮기니 서문. 이 책과 나의 첫 번째 만남은 여기서부터였다. 전쟁이 휩쓸고 간 거리, 추위와 굶주림에 고픈 배를 움켜잡았다.
어지럽고 메스꺼워 더는 걸을 수가 없었다. 가판대에 놓여있는 헌 책 한 권이 겨우 눈에 들어온다. 죽음의 수용소에서. 나는 앉은 채로 읽어 내려갔다. 전율과 감동으로 몸서리치며 번쩍 정신이 든다. 아, 그래도 거기보다는 여기가 낫지 않은가. 널브러져 앉은 내 꼴이 부끄러워서 벌떡 일어났다. 두 번째 인연은 정신과 수련의 시절에 읽은 빅터 프랭클의 로고 테라피였다. 내가 접한 어떤 정신치료 서적보다 설득력이 있고 실용적이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정신과 임상에서 내가 가장 많이 응용하는 기법이다. 연단에서 떠는 환자에게 더 떨어보라 라는 그의 역설 기법은 나의 대인 공포 클리닉에서 사용하는 핵심 치료 기법이다. 세 번째 만남은 빈대학에서 열린 세계정신의학 회장에서였다. 프랭클의 강연장은 총 10,000원이었고 이윽고 들어선 그는 겸손과 따뜻함이 넘쳐 흐르는 너무나 평범한 시민의 모습이었다. 인간으로서 그리고 정신과 의사로서 내가 가장 존경해왔던 대학자와의 만남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다. 네 번째 만남은 2002년 아우슈비츠에서였다. 잠복했던 당시 모습이 너무 생생하게 떠올랐다. 그의 책에서 읽은 아픔이 그대로 전달됐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번이 5번째 인연이다. 얇은 책 한 권이 한 인간에게 오랜 세월 큰 감동을 주기란 쉽지 않다. 이 책은 그만큼 진실하고 설득력이 있다. 이론이 아닌 극한의 상황을 겪어낸 그의 체험담이기 때문이다. 20세기 대표적 사상가의 질곡 많은 생애가 한 세기를 증언하고 있다. 돌이켜 생각하면 20세기는 과학 기술의 발달로 물질적 풍요를 누린 시대였다. 하지만 끊임없는 전쟁과 살육으로 얼룩진 아픔의 시대이기도 하다. 사람들은 불안과 우울, 실존적 공허와 고독으로 몸을 떨었다. 이런 시대 상황이었기에 그의 체험담에서 우러난 의미 치료 기법은 대단히 설득력이 있다. 지옥보다 더한 극한 상황에서도 남을 배려하는 따뜻하고 유머러스한 말 한마디와 빵 한 조각을 나누어주는 고귀한 인간의 혼을 지켜본다. 그는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공포와 싸우면서 어떤 절망에도 희망이, 어떤 존재에도 거룩한 의미가 있다는 걸 설파한다. 그는 수용소 4곳을 전전하면서도 끝까지 삶의 품위를 잃지 않고 성자처럼 버텨나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생활해온 산 증인이다. 지난 1997년 92세로 삶을 마칠 때까지 그의 영혼은 호수처럼 맑았다고 후학들은 전한다. 이 책에는 제1부 강제 수용소에서의 체험, 제2부 로고 테라피의 기본 개념과 함께 1984년 개정판에서 첨가된 제3부 비극 속에서의 낙관이 수록돼 보다 실질적인 치료 기법을 누구나 알기 쉽게 해준다. 빅터 프랭클은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삶의 의미와 존재 가치를 일깨워주는 대학자이자 평범한 시민이었다. 그런 그가 강제 수용소에서 한 경험은 이제 개인의 경험이 아닌 인류의 경험이 됐다. 책장을 덮은 지금도 이 책의 감동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제는 모든 독자들과 이 감동을 같이 하려고 한다. 이시형. 추천의 글. 저술가이자 정신과 의사인 프랭클 박사는 크고 작은 고통으로 고생하고 있는 환자들에게 가끔 이렇게 묻는다. 그런데 왜 자살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어떤 사람은 아이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재능이 아까워서라고 한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저 간직하고 싶은 추억에 대한 미련 때문인지도 모른다고 대답한다. 이런 환자의 대답 속에서 프랭클 박사는 정신과 치료에 중요하게 적용될 수 있는 어떤 지침들을 발견하곤 한다. 조각난 삶의 가느다란 실오라기를 엮어 하나의 확고한 형태를 갖춘 의미와 책임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프랭클 박사가 독창적으로 고안해낸 실존적 분석, 즉 로고 테라피의 목표이자 과제이다. 이 책에서 프랭클 박사는 로고 테라피를 창안하는 계기가 됐던 자기 체험을 이야기하고 있다. 잔인한 죽음의 강제 수용소에서 생활하면서 그는 자신의 벌거벗은 실존과 만난다. 아버지, 어머니, 형제, 아내가 강제 수용소에서 죽음을 맞았거나 가스실로 보내졌다. 누이만 제외하고 가족 모두가 강제 수용소에서 몰살당한 셈이다. 가진 것을 모두 잃고 모든 가치가 파괴되고 추위와 굶주림, 잔혹함, 시시각각 다가오는 몰살의 공포에 떨면서 어떻게 삶을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까?
정신과 의사라면 이와 같이 극한 상황에 직면했던 한 정신과 의사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는 인간이 처한 상황을 따스한 마음으로 슬기롭게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프랭클 박사의 말은 진실로 심오한 울림을 지니고 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꾸며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자신의 진실한 체험에서 우러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프랭클 박사의 말이 권위 있다는 사실은 그가 빈 대학교 의학부에 실제로 근무했던 교수이며 그의 주도 아래 빈 신경과 외래 환자 병동에서 창안한 로고테라피를 본받아 세계 곳곳에서 로고테라피 클리닉이 속속 생기고 있다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우리는 먼저 정신의학의 이론과 치료에 대한 빅터 프랭클의 접근법을 선배 학자인 지그문트 프로이드의 연구와 비교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두 의학자는 신경질환의 특성과 치료에 우선적인 관심을 갖고 있었다. 프로이트는 고통을 주는 혼란의 원인을 서로 모순되는 무의식적 동기에서 비롯된 불안에서 찾았다. 반면에 프랭클은 신경질환을 여러 형태로 분류한 다음 그 중에서 누제닉 노이로제와 같은 몇 가지는 환자가 자기 존재에 대한 의미와 책임을 발견하지 못한 데 원인이 있다고 생각했다. 프로이트가 성적인 요구 불만에 초점을 맞추었던 반면 프랭클은 의미를 찾으려는 의지의 좌절에 초점을 맞추었다. 오늘날 유럽은 프로이트의 정신의학에서 크게 방향을 전환해 실존적 분석을 폭넓게 받아들이는 추세로 나아가고 있다. 로고테라피 학파는 바로 이런 추세와 연관이 있다. 프로이트 이론을 거부하지 않고 그의 업적 위에 기꺼이 자신의 것을 쌓아 올리는 것, 자기 것과는 다른 형태의 실존적 치료법을 주장하는 사람들과 논쟁하지 않고 그들과 유대를 맺으며 공동 보조를 해 나가는 것. 이런 관대함이 프랭클 이론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쓰인 경험담은 비록 간략하지만 짜임새가 있으며 사람의 마음을 잡아끄는 흡입력을 가지고 있다. 나 자신도 책에 흠뻑 빠져 앉은 자리에서 단숨에 읽은 적이 2번이나 될 정도다. 이야기가 중반 정도 지나면 프랭클 박사가 자신이 창안한 로고테라피에 관한 철학을 도입할 것이다. 하지만 흘러가는 이야기 속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도입되기 때문에 독자들은 책을 읽고 난 후 비로소 이것이 단지 참혹한 강제 수용소에 관한 기록이 아니라 어떤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글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프랭클 박사의 자산적인 이야기를 통해 독자들은 많은 것을 배우게 될 것이다. 그는 인간이 우스꽝스럽게 헐벗은 자기 생명 외에 이룰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았다. 이때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감정과 무감각의 복잡한 흐름을 생생하게 묘사한다. 제일 먼저 그들은 자기 운명에 대해 냉정하고 초연한 궁금증을 갖는 것에서 구원을 찾는다. 그런 다음에는 곧 살아남을 가능성이 희박한데도 자기에게 남아있는 삶을 지키기 위한 작전에 들어간다. 가까이에서 자기를 지켜보는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을 떠올리는 것으로, 종교에 의지하거나 농담을 하는 것으로, 너무나 황혼같이 마음을 치유해주는 아름다운 자연을 단지 바라보는 것으로 그들은 굶주림과 수모, 공포, 불의에 대한 깊은 분노의 감정들을 사귄다. 하지만 명백하게 몰상식한 이런 시련에서 더 큰 의미를 찾도록 도와주지 않는 한 위에서 이야기한 순간적인 위안들은 살고자 하는 의지를 북돋아 줄 수 없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실존주의의 중심적인 주제와 만난다. 즉, 산다는 것은 곧 시련을 감내하는 것이며 살아남으려면 그 시련 속에서 어떤 의미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삶의 목적이 있다면 시련과 죽음에도 반드시 목적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그 목적이 무엇인지 말해 줄 수 없다. 각자가 스스로 찾아야 하며 그 해답이 요구하는 책임도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게 해서 만약 그것을 찾아낸다면 그 사람은 어떤 모욕적인 상황에서도 계속 성숙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프랭클 박사는 다음과 같은 니체의 말을 인용한다.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강제 수용소에서는 모든 상황이 가지고 있는 것을 상실하도록 만든다. 평범한 삶에서는 당연했던 모든 인간적인 목표들을 여기서는 철저히 박탈당한다. 남은 것이라고는 오로지 인간이 지닌 자유 중에서 가장 마지막 자유인
주어진 상황에서 자신의 태도를 취할 수 있는 자유뿐이다. 과거 스토아 학파는 물론 현대 실존주의자들도 인정하는 이 기본적인 자유가 프랭클 박사의 이야기에서는 아주 생생한 의미를 갖는다. 수용소에 갇힌 사람들은 그저 평범한 보통 사람일 뿐이다. 하지만 그 중에 적어도 자신의 시련을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므로써 외형적인 운명을 초월하는 인간의 능력을 보여준 사람들도 있었다. 정신과 의사인 저자는 환자들이 그런 특별한 능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 알고 싶어 했다. 어떻게 하면 환자들에게 상황이 아무리 참담해도 무언가를 위해 자기 삶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을 깨우쳐 줄 수 있을까? 이와 관련해 프랭클 박사는 자신이 직접 강제 수용소 동료들을 대상으로 했던 집단 치료에 얽힌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준다. 출판사의 요청으로 프랭클 박사는 이 책에 로고테라피 기본 원리에 대한 간단하고도 명쾌한 해설과 참고 문헌을 첨부했다. 지금까지 정신치료법의 3학파 선구자인 프로이트를 제1학파, 아들러를 제2학파라고 부른다. 이론을 담은 책은 대부분 독일어로 쓰였다. 따라서 프랭클 박사의 개인적인 경험을 담은 이 책에 로고테라피의 기본 원리와 참고 문헌이 첨부된 것을 무척 반갑게 여기는 독자들이 많을 것이다. 유럽 실존주의자들과는 달리 프랭클 박사는 비관론자도 아니고 반종교주의자도 아니다. 그는 곳곳에 만연한 고통과 악의 세력을 몸소 경험한 사람으로 공경을 이겨내고 자신을 이끌어줄 진리를 찾아내는 인간의 능력에 대해 놀랍도록 희망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나는 독자에게 진심으로 이 책을 권한다. 이 책에는 인간 문제의 가장 심오한 의미에 초점을 둔 한 사람의 극단적인 경험담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문학적인 가치는 물론 철학적인 가치까지 지닌 이 책은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정신의학의 동향을 알 수 있는 유익한 지침서가 될 것이다. 고든 W. 올포트 1. 강제 수용소에서의 체험. 강제 수용소에 있었던 보통 사람 이야기. 이 책은 어떤 객관적인 사실이나 사건에 대한 보고서가 아니다. 개인적인 체험, 즉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시시때때로 겪었던 개인적인 체험에 관한 기록이다. 생존자 중 한 사람이 들려주는 강제 수용소 안에서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그동안 너무나 많이 들어왔던 믿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지만 끔찍한 공포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겪었던 작은 고통에 관한 이야기다. 다시 말해 이 책은 강제 수용소에서의 일상이 평범한 수감자들의 마음에 어떻게 반영됐을까 하는 질문에 답하려고 쓴 것이다. 여기에 나온 이야기 대부분은 규모가 큰 수용소나 이름 있는 수용소에서 있었던 일이 아니다. 대량 학살이 실제로 자행됐던 소규모 수용소에서 일어났던 것이다. 위대한 영웅이나 순교자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관리인 행세를 하며 특권을 누렸던 카포들이나 유명한 수감자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다. 저명 인사의 시련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름도 없이 기록도 없이 죽어간 수많은 사람의 희생과 시련, 죽음에 관한 이야기다. 소매의 신분을 구별해주는 특별한 표시조차 달지 못한 채 카포들의 멸시를 받았던 보통 수감자의 이야기이다. 카포, 우리 안에 또 다른 지배자. 보통 수감자에게 먹을 것이 아주 조금 있거나 아예 없을 때에도 카포들은 절대로 굶는 일이 없었다. 그들 인생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카포들은 오히려 수용소에 있을 때 가장 영양 섭취를 잘 했다고 한다. 감시하는 병사보다도 나치 대원보다도 카포들이 수감자에게 더 가혹하고 악질적인 경우가 많았다. 물론 카포는 수감자 중에서 뽑았다. 수감자 중에서 이런 일을 하기에 적합한 성격이라고 인정되면 카포로 뽑혔고 기대했던 대로 일을 잘 해내지 못하면 즉시 쫓겨났다. 일단 카포가 되면 그들은 금세 나치 대원이나 감시병들을 닮아갔다. 따라서 이들의 행동을 판단할 때에는 나치 대원이나 감시병과 같은 정신의학적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본다. 치열한 생존 경쟁의 각축장. 수용소 생활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수용소 생활에 대해 그릇된 생각, 즉 감상이나 연민을 갖기 쉽다. 하지만 밖에 있던 사람들은 당시 수감자 사이에서 벌어졌던 생존을 위한 치열한 싸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모른다. 그것은 일용할 양식과 목숨 자체를 위한 투쟁이자
자기 자신과 사랑하는 친구를 구하려는 피비린내 나는 투쟁이었다. 일정한 수의 수감자를 다른 수용소로 이동시킨다는 공식 발표가 났을 경우를 살펴보자. 그러면 사람들은 최종 목적지가 당연히 가스실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수감자 중 병에 걸렸거나 쇠약해서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뽑아 가스실과 화장터가 있는 큰 수용소로 보내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대상자를 가리는 과정이 곧 수감자 사이에 혹은 수감자 집단 사이에 벌어지는 무차별적인 싸움의 도화선이 된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희생자 명단에서 자기 이름이나 친구 이름을 지우는 것이다. 한 사람을 구하려면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야 한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말이다. 수송을 할 때마다 인원은 정해져 있었다. 수감자에게는 모두 번호가 있었고 그들은 번호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했다. 때문에 누가 수송되느냐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다. 수용소에 들어올 때 적어도 아우슈비츠에서는 그랬다. 수감자 신상을 적은 기록은 소지품과 함께 압수됐다. 따라서 수감자는 가짜로 이름이나 직업을 댈 수 있었으며 여러 가지 이유로 실제 그렇게 하는 수감자들이 많았다. 수용소 당국이 관심을 갖는 것은 잡혀온 사람들의 번호였다. 이 번호는 수감자의 살갗에 문신으로 새겨지거나 바지나 윗도리 혹은 외투에 수 놓아졌다. 감시병이 어떤 수감자를 벌주고 싶다고 생각하면 그저 그 번호를 힐끗 보기만 하면 그만이었다. 그 눈초리를 얼마나 무서워했던가. 그는 절대로 이름을 물어보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제 곧 수송될 처지에 놓인 수감자를 살펴보자. 그들에게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에 관심을 기울일 여유가 없고 또 그러고 싶은 생각도 없다. 모든 사람들이 오로지 한 가지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다. 집에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을 가족을 위해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각, 아니면 이제 곧 끌려갈 친구의 목숨을 구해주어야 한다는 생각뿐이다. 그래서 주저하지 않고 자기를 대신할 다른 사람, 즉 다른 번호를 수송자 명단에 집어넣는다. 앞에서 말했지만 카포는 인간의 부정적인 측면을 기준으로 선발한 사람이다. 수감자 중에서 가장 성질이 난폭한 사람에게 이 일이 돌아갔다. 운 좋게 가끔 예외적인 경우도 있었지만 나치 대원이 행하는 카포 선발과는 별도로 수감자 사이에서도 시시때때로 자체 선발이 행해지고 있었다. 이 수용소에서 저 수용소로 몇 년 동안 끌려다니다 보면 결국 치열한 생존 경쟁에서 양심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만 살아남게 마련이다.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었다.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잔혹한 폭력을 일삼고 도둑질을 하는 건 물론 심지어 친구까지 팔아넘겼다. 운이 아주 좋아서였든 아니면 기적이었든 살아 돌아온 우리들은 알고 있다. 우리 중에서 정말로 괜찮은 사람들은 살아 돌아오지 못했다는 것을. 이 책을 쓰게 된 동기. 강제수용소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을 기록한 글은 그동안 수없이 많이 있었다. 하지만 이 책에서는 비록 실제 일어난 일이더라도 그것이 한 개인의 체험과 관련된 경우에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앞으로 전개될 글에서 내가 밝히고자 하는 것은 이런 체험의 명확한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수용소 생활을 겪어본 사람들을 위해 나는 그들의 체험을 오늘날 시각에서 설명하려고 한다. 수용소에 들어가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그곳에서 살아 돌아온 사람들, 곧 아직도 사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극소수의 사람들이 당했던 일에 대해 말해주고 그 사람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려고 한다. 수용소에 있었던 사람들은 말한다. 우리가 겪었던 일에 대해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으니까요. 밖에 있었던 사람들은 우리가 그때 무엇을 느꼈는지 그리고 지금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이 주제를 논리 정연하게 설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왜냐하면 정신의학은 과학적인 객관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기 자신이 수감자로 갇혀 있으면서 이 모든 것을 목격한 사람이 과연 객관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을까?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면 물론 공정한 시각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은 진정한 가치를 지닌 증언을 하기에는 문제의 핵심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다. 오로지 그 안에 있었던 사람만이 알고 있다. 그의 판단이 객관적이지 못할 수도 있다. 그의 평가가 지나칠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이런 일을 할 때에는 개인적인 편견을 버려야 하는데 바로 이 점이 이런 종류의 책이 지니고 있는 어려움이다.
지극히 내밀한 체험을 털어놓는데 때론 용기도 필요했다. 이 책을 쓸 때 나는 원래 내 수감 번호만 쓰고 익명으로 내려고 했다. 그러나 원고를 완성했을 때 익명으로 책을 출판할 경우 책이 지닌 가치의 반을 잃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 신념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려면 용기를 가져야 했다. 그래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극도로 싫어함에도 나는 문장 하나도 빠지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이 책 내용에서 객관적인 이론을 도출해내는 일은 다른 사람의 몫으로 남겨두기로 한다. 이 이론들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연구가 시작돼 우리에게 철조망평, 증후군으로 널리 알려진 수용생활에 정신의학에 일정한 공헌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2차 세계대전 덕분에 우리는 집단 정신병리학에 대한 이해의 폭을 훨씬 넓힐 수 있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우리에게 신경과민 상태와 강제 수용소를 경험하게 해 주었기 때문이다. 믿음을 상실하면 삶을 향한 의지도 상실한다. 이 이야기는 평범한 수감자였던 나 자신의 체험을 기록한 것이다. 자랑할 일은 못되지만 나는 수용소에서 마지막 몇 주를 제외하고는 정신의학자 노릇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의사 노릇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힌다. 내 동료 중에는 난방이 형편없기는 했지만 그래도 응급 구호실에서 휴지 조각으로 붕대 만드는 일을 하는 행운을 누린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나는 119, 104 번이었다. 나는 대부분의 시간을 철로에서 땅을 파고 선로를 부설하는 일로 보냈다. 한 번은 도로 밑에 수도관을 묻으려고 다른 사람 도움 없이 혼자서 굴을 파기도 했다. 이 일로 나는 보수를 받았다. 1944년 성탄절 직전에 소위 말하는 상여 배구표를 받은 것이다. 이 표는 우리가 사실상 노예로 팔려간 건설회사에서 주는 것이었다. 건설회사는 수용소의 수감자 한 사람당 일정한 액수의 일당, 곧 한 장당 50페니힐을 지불했다. 그 표를 모아 대개 몇 주 후 담배 6개비로 바꿀 수 있었다. 물론 가끔은 유효기간이 지나 표를 못 쓰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그때 나는 신나게도 무려 담배 12개비를 바꿀 수 있는 표를 모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담배를 수프 12그릇과 바꿀 수 있다는 것이었고 수프 12그릇이면 한동안 굶주림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실제로 담배를 필 수 있는 특권은 카포에게만 주어졌는데 그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일정한 양의 담배를 배급받았다. 때로는 창고나 작업장 감독으로 일한 사람들이 위험한 일을 한 대가로 담배 몇 개비를 받는 경우도 있었다. 그 밖에 사람들은 담배를 피울 수 없었다. 단 하나 예외가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살아갈 의욕을 잃었거나 아니면 남은 생의 마지막 순간을 그저 즐기려는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는 경우였다. 따라서 어느 날 동료가 담배 피우는 것을 보면 우리는 그가 자신을 지탱해 나갈 힘을 잃어버린 것으로 생각했다. 일단 그 믿음을 잃고 나면 살고자 하는 의지가 다시 생기기는 힘들었다. 도살장 아우슈비츠에 수용되다. 수많은 수감자가 직접 목격하고 경험한 것을 기록해 놓은 방대한 자료를 조사해보면 수용소 생활에 대한 수감자의 심리 반응이 크게 3단계로 나누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수용소에 들어온 직후이며 두 번째 단계는 틀에 박힌 수용소 일과에 적응했을 무렵, 세 번째 단계는 석방돼 자유를 얻은 후이다. 첫 번째 단계의 특징적인 징후는 충격이다. 어떤 경우에는 수용소로 들어가기도 전에 경험하기도 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예로 내가 수용소에 들어갔을 때의 상황을 얘기해 보겠다. 1,500명의 사람들이 기차를 타고 며칠 밤낮을 계속해서 달렸다. 열차 한 칸에 80명이 타고 있었다. 사람들은 마지막 남은 소지품을 담은 짐꾸러미 위에 누워 있었다. 열차 안이 너무나 꽉 차서 창문 위쪽으로 겨우 잿빛 새벽의 기운이 들어올 수 있을 정도였다. 우리 모두 이 기차가 군수 공장으로 가는 것이기를 바랐다. 그곳에서는 강제 노역이나마 여하튼 일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기차가 아직 슐레지엔에 있는지 아니면 벌써 폴란드로 들어왔는지 모르고 있었다. 겁먹은 듯한 기적 소리가 기분 나쁘게 울렸다. 마치 파멸에 빠질 운명에 처한 이 불행한 짐꾸러미들을 불쌍히 여겨 도움을 청하는 울부짖음을 하늘로 올려보내는 것 같았다.
잠시 후 기차가 덜컹거리며 옆 선로로 들어갔다. 종착역이 가까워진 것이 분명했다. 바로 그때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들 틈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우슈비츠야, 저기 팻말이 있어.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의 심장이 멈췄다. 아우슈비츠, 가스실, 화장터, 대학살, 그 모든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이름 아우슈비츠. 기차는 망설이는 것처럼 천천히 움직였다. 불쌍한 우리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아우슈비츠라는 끔찍한 현실로부터 구해내고 싶다는 듯이. 새벽이 되자 거대한 수용소의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길게 뻗어있는 몇 겹의 철조망 담장, 감시탑, 탐조 등 그리고 희뿌연 새벽빛 속에 미지의 목적지를 향해 뻗어있는 황량한 길을 따라 질질 끌려가고 있는 초라하고 누추한 사람들의 행렬. 가끔 고함과 호루라기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지 못했다. 나는 사람들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교수대를 상상해 보았다. 소름이 끼쳤다. 하지만 사실 이것만 해도 괜찮은 편이었다. 왜냐하면 그 후로 점점 더 끔찍하고 엄청난 공포와 만나야 했기 때문이다. 마침내 우리는 역 안으로 들어갔다. 최초의 정적이 고함치는 명령으로 깨졌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모든 수용소에서 그 거칠고 날카로운 고함을 끊임없이 듣고 또 들어야 했다. 그 소리는 마치 희생양의 마지막 비명과 같았다. 하기야 다른 점이 있기는 했다. 그들의 목에서 컥컥거리며 나오는 쉰 목소리는 칼에 찔리고 또 찔려서 죽어가는 사람이 비명을 지르지 않으려고 애쓸 때 나오는 소리와 비슷했다. 열차문이 열리자 몇 사람이 안으로 뛰어 들어왔다. 모두 줄무늬 수의를 입고 머리를 깎았지만 영양 상태는 좋아 보였다. 그들은 유럽 여러 나라의 말을 사용했고 우스갯소리를 던지는 사람도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그것은 아주 기괴하게 느껴졌다. 본래 낙천적인 성격,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나는 감정의 평온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해왔다. 나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이 사람들은 아주 신수가 훤하군. 괜찮은 사람들처럼 보여. 심지어는 웃고 있잖아. 누가 알아 내가 저 사람들처럼 혜택받는 처지에 있게 될지. 집행유예 망상. 정신의학에는 소위 집행유예 망상이라는 것이 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가 처형 직전에 집행유예를 받을지도 모른다는 망상을 갖는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였다. 신랄 같은 희망에 매달려 마지막 순간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 불그레한 뺨과 통통한 얼굴을 한 그들을 보는 순간 우리는 크게 용기를 얻었다. 그 사람들이 수감자 중에서 특별히 뽑힌 사람들이라는 것과 수년 동안 매일같이 이 역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책임지는 접대반이라는 사실을 그때는 전혀 몰랐던 것이다. 그들은 새로 들어온 사람과 그들의 짐을 처리했다. 귀한 물건이나 몰래 가지고 들어온 보석도 압수했다. 전쟁 마지막 몇 년 동안 아마도 아우슈비츠가 유럽에서 가장 희한한 곳이었을 것이다. 수용소의 대형 창고는 물론 나치 대원들의 수중에도 금, 은, 백금, 다이아몬드와 같은 값비싼 보석들이 흘러넘쳤을 것임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1,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기껏해야 200명 정도밖에 들어갈 수 없는 가축우리 같은 건물에 구겨 넣어졌다. 우리는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렸다. 바닥에 드러눕기는커녕 쭈그려 앉을 자리조차 없었다. 나흘 동안 우리가 받은 양식이라고는 5온스짜리 빵 한 개가 전부였다. 그런 상황에서 나는 이 건물을 책임지고 있는 고참 수감자가 백금과 다이아몬드로 된 넥타이 핀을 놓고 한 접대 반원과 흥정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들은 이렇게 해서 번 돈의 대부분을 슈넵스라는 술을 사는데 썼다. 즐거운 저녁 한때를 위해 필요한 슈넵스를 사는데 몇천 마르크의 돈이 필요했는지 지금은 기억할 수 없다. 하지만 나는 장기수들에게 슈넵스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술로 자기 자신을 마취시키고 싶어 하는 것을 누가 비난하겠는가. 그런데 수용소 안에 있는 사람 중에는 나치 대원으로부터 거의 무제한으로 술을 공급받는 사람도 있었다. 가스실이나 화장터에 배치된 사람이었다. 그들은 언젠가 자기들이 다른 사람으로 대치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강요된 사형, 집행인의 역할이 다른 사람에게 넘겨지고 대신 자기가 그 희생자가 될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나와 함께 수용소에 들어온 사람들은 거의 모두가 언젠가는 자기에게 집행유예가 내려질 것이며 만사가 잘 풀릴 것이라는 환상을 갖고 있었다. 우리는 곧 눈앞에 펼쳐질 장면 뒤에 어떤 의미가 숨어 있는지 몰랐다. 우리는 짐을 모두 열차 안에 두고 내린 다음 두 줄, 한 줄은 남자, 한 줄은 여자로 서라는 명령을 받았다. 친위대 장교에게 검열을 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그때 나는 용감하게도 빵 봉지를 외투 속에 감추는 용기를 발휘했다. 내 줄에 있는 사람들이 한 명씩 장교 앞을 지나갔다. 만약 그 장교가 내 빵 봉지를 발견하는 날에는 엄청난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최소한 그가 주먹을 날려 나를 쓰러뜨리기라도 할 것이다. 경험을 통해서 나는 그것을 잘 알고 있었다. 장교가 가까워지자 나는 본능적으로 몸을 똑바로 세웠다. 빵 봉지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삶과 죽음의 갈림길. 드디어 장교와 마주 보고 섰다. 장교는 군복이 꽤 잘 어울리는 마른 체격의 키가 큰 사람이었다. 그 말쑥함에 대비돼 오랜 여행에 지친 우리 몰골이 더욱 초라해 보였다. 그는 왼손으로 오른쪽 팔꿈치를 받친 채 무심하고 편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오른손을 들고 집게 손가락으로 아주 느리게 오른쪽 혹은 왼쪽을 가리켰다. 하지만 당시만 해도 우리 중에 손가락으로 왼쪽 혹은 오른쪽을, 대개는 왼쪽이지만 가리키는 이 행동 이면에 어떤 무서운 의미가 깔려 있는지 아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마침내 내 차례가 됐다. 누군가가 내게 귓속말로 오른쪽은 작업실 행위고 왼쪽은 병자나 일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가는 특별 수용소 행위라고 알려주었다. 나는 일이 돌아가는 대로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앞으로 내가 통과해야 할 수많은 관문 중에서 첫 번째 관문이었다. 외투 속에 감춘 빵 봉지가 몸을 왼쪽으로 약간 기울게 했다. 하지만 나는 똑바로 걸으려고 노력했다. 친위대원은 나를 살펴보면서 약간 망설이는 듯했다. 그는 내 어깨에 손을 올렸다. 나는 될 수 있는 대로 민첩하게 보이려고 애를 썼다. 그러자 그는 내가 오른쪽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을 때까지 내 어깨를 돌렸다. 그래서 나는 오른쪽으로 가게 됐다. 그날 저녁에야 우리는 손가락의 움직임이 가진 깊은 뜻을 알게 됐다. 그것이 우리가 경험한 최초의 선별, 삶과 죽음을 가르는 첫 번째 판결이었던 것이다. 함께 들어온 사람의 90%는 죽음을 선고받았다. 판결은 채 몇 시간도 못돼 집행됐다. 왼쪽으로 간 사람들은 역에서 곧바로 화정터로 직행했다.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들은 바로는 화정터 문에 유럽 여러 나라 말로 목욕탕이라고 쓰여 있다고 했다. 화장터로 들어가기 전에는 사람들에게 비누를 한 조각씩 나누어 주었다고 한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에 대해 자세히 묘사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 끔찍한 사건을 기록해 놓은 곳은 너무나 많으니까. 수용소로 이송된 사람 중 극히 일부분에 불과했던 우리 생존자들은 저녁이 되어서야 진상을 알게 됐다. 나는 그곳에 먼저 와 있던 사람에게 내 동료와 친구 P가 어디로 갔는지 물었다. 그 친구가 왼쪽으로 갔습니까? 네, 내가 대답했다. 그렇다면 아마 저기로 갔을 거요. 이런 대답이 들렸다. 어디요? 그러자 그가 손가락을 들어 몇백 야드 떨어진 곳에 있는 굴뚝을 가리켰다. 굴뚝은 폴란드의 회색빛 하늘 위로 불기둥을 내뿜고 있었다. 불기둥은 곧 불길한 연기구름으로 변했다. 당신 친구가 간 곳이 바로 저기요. 아마 지금쯤 하늘 위로 올라가고 있을 겁니다. 나는 그가 쉬운 말로 사실을 이야기해 줄 때까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다. 무너진 환상 그리고 충격. 이야기를 다시 뒤로 돌려보자. 역에 도착한 날 새벽부터 수용소에서 첫 밤을 맞을 때까지 우리는 아주 길고 긴 심리적 단계를 거쳤다. 탄알이 장정된 총을 가진 나치대원의 호위를 받으며 우리는 고압 전류가 흐르는 철조망을 지나 수용소를 가로질러 정화소까지 뛰어갔다. 첫 번째 선별 관문을 무사히 통과한 우리에게는 정말로 목욕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집행유예에 대한 우리의 환상이 확인되는 순간이었다.
나치 대원들도 모두 호의적으로 보였다. 하지만 곧 그 이유를 알게 됐다. 우리의 손목시계를 보고 그것을 달라고 좋은 말로 설득하는 동안에만 친절했던 것이다. 그래도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어차피 가진 것을 모두 내놓아야 하잖아. 저렇게 좋은 사람들이 시계를 못 가질 이유가 없지. 언젠가는 이것이 보상이 되어 돌아올 거야. 우리는 가축울이 같은 방에서 기다렸다. 그곳은 소독실로 들어가기 전에 대기하는 방이었다. 나치대원이 오더니 담요를 펼쳤다. 우리는 거기에 가지고 있던 소지품과 시계, 보석들을 모두 던졌다. 하지만 결혼반지나 메달 혹은 호신품 같은 것을 그냥 가지고 있어도 되느냐고 묻는 순진한 사람도 있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이를 도와주려고 와 있던 고참 수감자가 웃었다.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압수당한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그때 나는 한 고참 수감자에게 비밀을 털어놓기로 마음먹었다. 그래서 그에게 살며시 다가가 외투 안 주머니에 있는 원고 뭉치를 가리켜 이렇게 말했다. 보세요. 이건 과학책 원고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지 잘 알고 있어요. 목숨을 건진 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그것이 내가 운명에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는 말도요. 그렇지만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원고를 지켜야 하거든요. 제가 일생 심혈을 기울여 연구한 것이 모두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 그는 이해하는 듯했다. 희미한 미소가 그의 얼굴에 번져나갔다. 처음에는 동정어린 빛을 띠더니 점점 장난스러운 웃음으로 바뀌었다. 이 웃음이 경멸과 비웃음으로 바뀌는 듯 하더니 입에서 다음과 같은 말이 튀어나왔다. 수용소 생활을 체험했던 사람 사이에서 아직도 통용되고 있는 말이다. 빌어먹을 놈. 그 순간 나는 진실의 실체를 보았다. 그리고 심리적 반응의 제1단계를 특징 짓는 감정, 즉 충격을 경험했다. 나는 지금까지의 인생 전부를 박탈당했던 것이다. 갑자기 사람들 사이에서 동요가 일어났다. 그들은 창백하고 겁에 질린 표정으로 서서 무기력하게 수군거리고 있었다. 다시 몫인 듯한 고함이 들렸다. 우리는 주먹질을 당하며 목욕탕 대기실로 쫓겨 들어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나치 대원 앞으로 모였다. 곧이어 그가 입을 열었다. 앞으로 2분간 여유를 주겠다. 내 시계로 시간을 잴 것이다. 2분 동안 입고 있는 옷을 모조리 벗어서 가지고 있던 물건과 함께 자기 자리에 내려놓도록 신발과 머리띠, 멜빵과 탈장대를 제외한 모든 것을 벗는다. 자, 시작.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빠른 속도로 사람들이 옷을 벗었다. 초조한 탓인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내복과 허리띠, 구두끈을 잡아 당기는 손길이 서툴러지기 시작했다. 그러자 처음으로 채찍 소리가 들렸다. 가죽 채찍이 벌거벗은 몸뚱이 위로 사정없이 떨어졌다. 이어서 우리는 다른 방으로 옮겨졌다. 거기서 머리털뿐만 아니라 몸에 난 털이란 털은 모조리 다 깎아야 했다. 그런 다음 샤워를 하려고 다시 줄을 섰다. 서로를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다. 우리 중에는 샤워기에서 진짜로 물이 나오는 것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쉬는 사람도 있었다. 샤워할 차례를 기다리는 동안 우리들은 벌거벗고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다. 이제 벌거벗은 몸뚱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처지가 된 것이다. 심지어 털 한 오라기조차도 남아있지 않았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글자 그대로 우리 자신의 벌거벗은 실존뿐이었다. 그동안의 삶과 현재를 연결시켜주는 물건 중 과연 남은 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나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안경과 벨트가 전부였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벨트는 나중에 빵 한 조각과 바꾸어 먹고 말았다. 탈장대를 지닌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종류의 작은 동요가 있었다. 그날 저녁 우리가 있는 임시 막사의 고참이 찾아와 일장 연설을 했다. 그는 탈장대 속에 돈이나 귀금속을 숨겨놓은 사람이 있다면 그 목을 자기가 직접 대들보에 매달겠다고 하면서 손가락으로 대들보를 가리켰다. 그러고는 자기가 수용소 구치에 따라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위임받았다고 자랑스럽게 말했다. 신발 문제도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다. 물론 자기 신발을 가져도 좋다는 허락을 받기는 했다. 하지만 신기에 편하고 좋은 신발은 을에 빼앗겼으며 대신 발에도 맞지 않는 신발을 신어야 했다. 하지만 진짜로 곤욕을 치른 사람은 따로 있었다.
대기실에서 고참의 호의적인 충고를 그대로 따른 것이 그만 화근이 됐던 것이다. 그들은 고참이 시킨 대로 부츠 윗부분을 칼로 잘라내고 칼자국을 없애려고 자른 곳을 비누로 문질렀다. 그러자 나치대원들이 마치 그렇게 하기를 기다리기라도 했던 것처럼 그 사람들을 옆에 있는 조그만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잠시 후 그 방에서도 채찍 휘두르는 소리와 고통에 찬 비명이 흘러나왔다. 이번에는 상당히 오랜 시간 계속됐다. 이런 일을 당하면서 그때까지 갖고 있던 환상이 하나둘씩 차례로 무너져 갔다. 그 다음에는 이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인데 섬뜩한 농담기가 우리를 찾아왔다. 우리는 우스꽝스럽게 벌거 벗겨진 몸뚱이 외에 잃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샤워기에서 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서로를 재미있게 해주려고 그야말로 안간힘을 썼다. 어쨌든 샤워기에서 정말로 물이 시원하게 쏟아지고 있지 않은가. 냉담한 궁금증. 이런 종류의 이상한 유머 외에 우리를 사로잡는 또 다른 감각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궁금증이었다. 그전에도 나는 어떤 낯선 상황에서 제일 먼저 궁금증이 고개를 드는 것을 경험했다. 언젠가 등반 사고로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한 적이 있었는데 절제절명의 순간 가장 먼저 궁금증이 생겼다. 이 위기에서 내가 살아날 수 있을까? 아니면 두개골이 박살날까? 부상을 당한다면 어떤 부상일까? 이런 것이었다. 그런데 그런 냉담한 궁금증이 심지어 아우슈비츠에서도 눈에 띄게 나타났다. 이것은 주변 환경으로부터 자기 마음을 어느 정도 분리시켜 어떤 일에 대해 객관적인 시각을 갖게 한다. 수용소에서 사람들은 자신을 보호하려는 수단으로 이런 마음가짐을 가꾸었다. 우리에게 다음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 결말은 어떻게 될까? 이런 것을 무척이나 궁금해했다. 한 번은 쌀쌀한 늦가을에 샤워를 하고 아직 물이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밖에 서 있었다. 우리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몹시 궁금했다. 그런데 그로부터 며칠 후 궁금증은 놀라움으로 바뀌었다. 우리 모두 감기에 걸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간은 어떤 환경에도 적응할 수 있다. 수용소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것 말고도 비슷한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했다. 나 같은 의학도가 수용소에서 제일 먼저 배운 것은 우리가 공부했던 교과서가 모두 거짓이라는 사실이었다. 교과서에는 사람이 일정 시간 이상 잠을 자지 않으면 죽는다고 적혀있다. 하지만 완전히 틀린 말이었다. 그때까지 나는 내가 세상에서 정말로 할 수 없는 일이 있다고 생각했다. 이것이 없으면 잠을 잘 수 없고 이것 혹은 저것이 있으면 살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다. 아우슈비츠에서 도착한 첫날 밤에 우리는 여러 층으로 이루어진 침상에서 잠을 잤다. 각 층 길이 6.5피트에 폭이 8피트인 곳마다 무려 9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함께 잤다. 9명에게 배당된 담요는 단 2장뿐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옆으로 누울 수밖에 없었고 서로 몸을 꼭 붙인 채 비비면서 잠을 자야 했다. 날이 혹독하게 추웠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는 것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기는 했다. 잠자리에 신발을 갖고 들어오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흙이 떡고물처럼 묻은 신발을 몰래 갖고 들어와 그것을 베개 삼아 잠을 자기도 했다. 그렇지 않으면 뼈만 앙상하게 남은 팔을 베고 잠자야 했다. 그럼에도 신기하게 잠이 밀려왔다. 그 잠은 비록 몇 시간 동안이지만 우리에게 고통을 잊고 안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다. 당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견뎠는가 보여주는 놀라운 사례를 몇 가지 더 들어보자. 수용소에서 우리는 이를 닦을 수 없었다. 그리고 모두 심각한 비타민 결핍증에 시달리고 있었다. 하지만 잇몸은 그 어느 때보다도 건강했다. 셔츠 한 벌로 반년 동안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가 될 때까지 입었다. 수도관이 얼어붙어 세수는 고사하고 손 하나 제대로 씻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흙일을 하다가 어쩌다 찰과상을 입어도 동상에 걸린 경우에만 제외하면 상처가 곱는 법이 없었다. 밖에서 생활할 때 잠을 제대로 못 잤던 사람이 있었다. 옆방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들어도 잠이 깰 정도로 예민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수용소에서는 그런 사람이 동료의 몸 위에 엎어져 불과 몇 인치 떨어진 곳에서 나는 코 고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아주 깊이 잠을 잤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인간을 어떤 환경에도 적응할 수 있는 존재로 묘사한 도스토옙스키의 말이 사실이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물론입니다. 인간은 어떤 환경에도 적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에 대해서는 묻지 말아 주십시오. 하지만 정신의학적 관찰은 아직 이런 것을 말할 수 있는 단계까지 진전하지 못했다. 우리 중 이런 단계에 도달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여전히 심리적 반응의 첫 번째 단계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다. 절망이 오히려 자살을 보류하게 한다. 수용소에 있던 사람 중에서 잠깐이라도 자살에 대해 생각해 보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 시시각각 다가오는 죽음의 공포, 다른 사람의 죽음을 보고 나에게도 죽음이 임박했다고 생각하면서 겪는 고통이 자살을 생각하게 했다.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나는 개인적인 신념을 가지고 수용소에 도착한 날 밤 절대 철조망에 몸을 던지는 짓은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했다. 철조망에 몸을 던진다는 말은 고압전류가 흐르는 철조망에 몸을 댄다는 뜻으로 당시 수용소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행해지던 자살 방법을 이야기하는 관용어구였다. 이런 결심을 하는 것은 우리에게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수용소에서의 자살은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다. 왜냐하면 아무리 객관적으로 계산하고 모든 기회를 감안해 보아도 보통 수감자들이 살아서 나갈 가능성은 아주 희박했기 때문이다. 아무런 보장도 없이 자기가 수많은 선별의 관문을 무사히 통과해 살아남는 극소수가 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는 없었다. 아우슈비츠 수감자들은 첫 번째 단계에서 충격을 받은 나머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면 가스실조차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된다. 오히려 가스실이 있다는 사실이 사람들로 하여금 자살을 보류하게 했다. 죽음의 선발을 두려워하지 말라. 전쟁이 끝나고 난 후 언젠가 친구들이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내가 수용소에 들어갔다는 충격으로 크게 낙담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아우슈비츠에 도착한 다음날 아침 이런 일이 있었을 때에도 나는 그저 조용히 웃기만 했다. 자기 구역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엄격한 규칙이 있음에도 나보다 몇 주 먼저 이곳에 들어온 동료 한 사람이 몰래 내 막사로 숨어 들어왔다. 그는 우리를 안심시키려고 몇 가지 말을 해주었다. 몸이 너무 말라 있어서 처음에는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익살스러우면서도 저돌적인 말투로 정보를 알려주었다. 겁내지 말게, 선별을 두려워하지도 말게, 의사 M, 친위대 주치 은 의사에게는 약하다네. 그렇지만 단 한 가지만은 자네들에게 당부하겠네. 그는 말을 이었다. 가능하면 매일같이 면도를 하게, 유리 조각으로 면도해야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 때문에 마지막 남은 빵을 포기해야 하더라도 말일세. 그러면 더 젊어 보일 거야. 뺨을 문지르는 것도 혈색이 좋아 보이게 하는 한 가지 방법이지. 자네들이 살아남기를 바란다면 단 한 가지 방법밖에는 없어. 일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예를 들어 만약 자네들 발 뒤꿈치에 물집이 생겼다고 해보자. 나치대원이 그것을 알게 되는 날이면 당장 따로 분류하고 그 다음날 틀림없이 가스실로 보낼 거야. 자네들은 회교도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나? 불쌍하고 비실비실하고 병들고 초라해 보이는 사람들, 그래서 고된 육체 노동을 할 수 없게 된 사람들을 회교도라고 한다네. 조만간, 아니 되게 아주 빠른 시간 내에 회교도들은 가스실로 보내지지. 그러니까 늘 면도를 하고 똑바로 서서 걸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게. 그러면 더는 가스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여기 있는 자네들, 이곳에 온 지 24시간이 지나지 않았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이렇게 말한 다음 그는 나를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아마 자네만은 예외일 거야. 그가 말을 이었다. 내가 솔직하게 얘기하는 걸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게. 그런 다음 그는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말했다. 자네들 가운데 다음 선별을 두려워할 사람은 바로 저 사람뿐이야. 그러니 모두 안심들 하게. 그 말에 나는 웃었다. 그리고 확신하건대 누구라도 당시 나와 같은 상황에 있었다면 나와 똑같이 웃었을 것이다. 혐오감. 레싱이 이런 말을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 세상에는 사람의 이성을 잃게 만드는 일이 있는가 하면 더 이상 잃을 이성이 없게 만드는 일도 있다.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비정상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너무 정상적인 것이다. 심지어 나와 같은 정신과 의사들도 비정상적인 상황,
예를 들자면 정신병원에 수용된 상태라거나 평소보다 비교적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는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자신이 수용소에 들어오게 된 상황에 대해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 역시 그들의 비정상적인 정신 상태를 반영한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따지자면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으로 뒤에 얘기하겠지만 어떤 주어진 상황에 대한 전형적인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반응들은 며칠이 지나면서 바뀌기 시작한다. 사람들이 첫 번째 단계에서 두 번째 단계로 이동하는 것이다. 그 다음 단계는 상대적인 무감각 단계로 정신적으로 죽은 것과 다름없는 상태를 말한다. 이런 감정과는 별도로 수용소에 들어온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으며 그 고통을 약하게 하려고 안간힘을 쓴다. 무엇보다 먼저 찾아오는 것은 집과 가족에 대한 끝없는 그리움이다. 이 그리움은 너무나 간절해서 그리워하는데 자기 자신을 완전히 소진할 정도가 된다. 그런 다음에는 혐오감이 찾아온다.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한 혐오감, 심지어 그저 생긴 모양에서도 혐오감을 느낀다. 수용자 대부분에게는 줄무늬 수의가 입혀졌다. 허수아비나 어울릴 듯한 넝마 같은 옷이다. 수용소 막사와 막사 사이에는 오물로 뒤덮여 있었는데 오물을 치우려고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오물을 묻혀야 했다. 수용소에 처음 들어온 사람들은 화장실을 청소하고 시궁창의 오물을 치우는 일에 배정됐다. 늘 있는 일이지만 땅이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오물을 버리러 가는 동안 똥물이 얼굴에 튀기기도 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싫은 기색을 보인다거나 얼굴에 묻은 똥물을 닦아내려고 하면 카포가 가차없이 주먹질을 해댔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사람들 사이에서는 어떤 일에 대해 정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는 현상이 가속화됐다. 무감각. 처음에 사람들은 다른 그룹 사람들이 줄지어 행진하며 단체 기합을 받는 것을 보면 고개를 돌렸다. 진흙탕 속을 몇 시간씩 헤매면서 걸핏하면 주먹질 당하는 광경을 차마 볼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며칠 혹은 몇 주가 지나면 사정이 달라진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이른 아침 한 사람이 같은 반 동료들과 함께 행진을 나가려고 문 앞에 서 있었다. 바로 그때 비명과 함께 동료 한 사람이 쓰러졌다가 다시 일으켜 세워지고 또 쓰러지기를 반복하는 것을 보았다. 도대체 왜 그러는 거지? 알고 보니 그 사람에게 열이 있었는데 그 사실을 병실 담당자에게 말한 시간이 적절치 못했던 것이다. 그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회피하려고 규정에 어긋나는 시도를 했다는 이유로 벌을 받고 있었다. 하지만 이미 심리적 반응의 두 번째 단계로 들어선 그 사람은 그 참담한 광경에도 눈 하나 깜짝 하지 않았다. 감정이 무뎌져서 그것을 담당하게 바라보는 단계가 된 것이다. 또 다른 이야기를 예를 들어보자. 한 남자가 상처나 부종 혹은 열 때문에 앞으로 이틀간 수용소 안에서 가벼운 일만 할 것을 허락받기 바라며 병실로 찾아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12살짜리 소년이 실려 들어왔다. 눈속에 차렷 자세로 여러 시간 서 있었거나 아니면 수용소 안에 맞는 신발이 없어서 맨발로 밖에서 일해야 했던 것 같다. 그는 그것을 무감각하게 바라보았다. 소년의 발가락은 이미 동상에 걸려 있었고 의사가 집게로 시커멓게 썩은 살을 하나씩 끄집어냈다. 하지만 그 광경을 바라보는 우리는 정말로 혐오감과 공포, 동정심 같은 감정을 더는 느낄 수 없었다. 사람들이 괴롭힘을 당하거나 죽어가거나 또 이미 죽은 것을 너무나 일상적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수용소에서 생활한 지 몇 주가 지나면 그런 것들 때문에 더 이상 마음의 동요를 일으키지 않게 된다. 주검과 수프. 나는 발진티부스 환자들을 돌보려고 한 막사에서 얼마 동안 보낸 적이 있었다. 환자들은 고열에 시달렸으며 종종 혼수 상태에 빠졌다. 그들 중 상당수는 산 송장이나 다름이 없었다. 그러다가 한 사람이 숨을 거두었다. 하지만 나는 아무 감정 없이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죽음은 그 후로도 계속 이어졌는데 그때마다 매번 그랬다. 한 사람이 숨을 거두자 나머지 사람들이 아직 체온이 남아있는 시신 곁으로 다가갔다. 그중 한 사람이 죽은 사람이 먹다 남긴 지저분하기 짝이 없는 감자를 낚아채 갔다. 그 다음 사람은 시신이 신고 있는 나무 신발이 자기 것보다 좋다고 생각했는지 신발을 바꾸어 갔다. 세 번째 사람도 앞 사람이 했던 것과 똑같이 죽은 사람의 외투를 가지고 갔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사람은 진짜 구두끈을 갖게 됐다고 좋아했다. 나는 담담한 심정으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본 뒤 간호사에게 시신을 치워달라고 했다. 그는 시체를 잡아서 50명이나 되는 환자들이 사용하는 2개의 나무판 사이로 나 있는 좁은 통로로 시체를 끌어내렸다. 그런 다음 울퉁불퉁한 바닥 위로 시체를 질질 끌고 문 쪽으로 갔다. 문 앞에는 계단이 2개 있었다. 그 계단을 지나야 밖으로 나갈 수 있는데 바로 그 계단 때문에 우리는 늘 애를 먹었다. 만성적인 굶주림으로 기운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수용소에서 몇 달을 보낸 후 우리는 걸어서 그 계단을 올라갈 수 없을 정도가 됐다. 높이가 겨우 6인치 정도에 불과했지만 그곳에 오르려면 문설주를 붙잡고 몸을 끌어올려야만 했다. 시체를 끌고 간 사람이 계단 앞까지 갔다. 그는 힘겹게 자기의 몸을 끌어올렸다. 처음에는 발이, 그 다음에는 몸통이, 드디어 제일 마지막으로 괴상하게 덜컥거리는 소리를 내면서 머리가 올라갔다. 당시 나는 막사 맞은편에 있었다. 바닥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는 작은 창문 옆에서 얼어붙은 손으로 뜨거운 수프가 담긴 그릇을 들고 맛있게 먹었다. 그러다가 우연히 창밖을 봤다. 방금 전 밖으로 옮겨진 시체가 동태 같은 눈을 하고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2시간 전에 나와 이야기를 나누었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나는 곧 다시 수프를 먹었다. 만약 그때 내가 정신과 의사로서 직업의식을 가지고 나의 감정 결핍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이 일을 기억해내지도 못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당시 그 일이 나에게 아무런 감정도 불러일으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죽음보다 더한 모멸감. 인간이 더는 어느 것에도 관심을 갖지 않는 정서와 감정의 둔화를 의미하는 무감각은 수용자들이 보이는 정서적 반응의 2번째 단계에서 나타나는 징후이다. 수감자들은 마침내 매일같이 반복되는 구타에 대해서도 무감각해진다. 이런 무감각을 수단으로 삼아 사람들은 꼭 주위에 꼭 필요한 보호막을 쌓기에 이른다. 구타는 아주 사소한 이유로 일어났으며 어떤 때는 전혀 이유가 없는 경우도 있었다. 한 가지 예를 들겠다. 빵이 작업장까지 배달되면 배급받는데 줄을 서야 했다. 그런데 한 번은 내 뒤에 섰던 사람이 줄에서 약간 밖으로 삐져나갔던 모양이다. 그런데 줄이 삐뚤어졌다는 사실이 감시병의 비위를 상하게 했다. 나는 내 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랐고 감시병에 대해서도 전혀 관심이 없었다. 그런데 갑자기 무엇인가가 내 머리통을 2번이나 강타하는 것이 아닌가? 그제야 나는 몽둥이를 휘두른 감시병이 내 옆에 와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런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것은 어른이나 벌을 받는 아이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인데 정작 참기 힘든 것은 육체의 고통이 아니다. 부당하고 비합리적인 일을 당했다는 생각에서 오는 정신적 고통이다. 정말로 이상한 것은 흔적도 남지 않은 단 한 방의 구타가 어떤 상황에서는 그보다 심한 흔적을 남긴 구타보다 더 상처를 준다는 사실이다. 어느 날 나는 눈보라를 맞으며 철로 위에 서 있었다. 험악한 날씨 속에서 우리 반 사람들은 일을 계속해야 했다. 나는 자갈로 철로를 고치려고 정말 열심히 일했다. 왜냐하면 그것이 추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딱 한순간 숨을 돌리기 위해 일하던 손을 멈추고 삽에 몸을 기댔다. 바로 그때 운이 나쁘게도 감시병이 내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는 내가 게으름을 피우고 있다고 생각한 모양이다. 그런데 그때 그가 나에게 준 고통은 무례한 행동이나 주먹질이 아니었다. 넝마 같은 옷에 초라한 몰골을 하고 서 있는 나를 인간 형체를 한 물건쯤으로 여겼는지 말은 물론 욕지거리도 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했던 모양이다. 욕을 하는 대신 그는 장난하듯이 돌멩이 한 개를 집어 나에게 던졌다. 그 행동이 나에게는 맹수의 주의를 딴 데로 돌리고 가축들을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고 자기와는 닮은 점이 전혀 없어서 버릴 줄 가치조차도 없다고 생각하는 짐승을 향해 하는 행동같이 느껴졌다. 구타당할 때 가장 괴로운 것은 그들이 주는 모멸감이었다. 한 번은 얼어붙은 철로 위로 길고 무거운 도리를 옮겨야 했다. 만약 누군가 미끄러지면 그 자신은 물론 함께 도리를 옮기던 모든 사람이 위험한 상황에 처한다. 나에게는 엉덩이가 선천적으로 기형인 오랜 친구가 있었다.
그는 장애인임에도 일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아주 기쁘게 생각했다. 왜냐하면 선별 과정에서 그와 같은 장애인은 대부분 살아남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는 유난히 무거운 도리를 들고 철로 위에서 절룩거렸다. 자기가 넘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까지 함께 넘어뜨릴 것 같았다. 마침 그때 나는 도리를 옮기고 있지 않았다. 그래서 곧바로 그를 도와주려고 달려갔다. 그런데 바로 그때 등으로 한 방이 날아왔다. 감시병이 나에게 심하게 욕하면서 자리로 돌아갈 것을 명령했다. 나를 때린 감시병은 불과 몇 분 전에 우리를 향해 멸시하는 투로 너희 같은 돼지들에게는 동지애가 전혀 없다고 욕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 무감각한 죄수도 분노할 때가 있다. 한 번은 영하 16도가 되는 날씨에 숲으로 가서 얼어붙은 땅을 파야 했다. 땅 밑에 수도관을 받기 위해서였다. 그때 나는 육체적으로 쇠약해져 있었다. 마침 저쪽에서 통통하고 혈색이 좋은 감독관이 다가왔다. 그 얼굴이 정말로 돼지머리를 연상시켰다. 나는 그가 이 혹독한 날씨에 아주 따뜻한 장갑을 끼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를 잠시 쳐다보았다. 나는 곧 벼락이 떨어질 조짐을 느꼈다. 내 앞에는 그동안 내가 얼마나 열심히 땅을 팠는지 입증해주는 흙더미가 쌓여 있었다. 드디어 그가 입을 열었다. 이 돼지 같은 새끼, 처음부터 너를 지켜보고 있었어. 일을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주지. 내 이빨로 더러운 쓰레기 더미를 팔 때까지 한번 기다려봐. 그러면 너는 짐승처럼 죽을 거야. 아니, 이틀 안에 아주 요절을 내주지. 일이라고는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놈이야. 전에는 뭐 했지? 이 돼지 새끼야. 장사했나? 그가 화를 내는 것은 조금도 상관이 없었다. 하지만 나를 죽이겠다는 위협에는 진지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몸을 똑바로 세우고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의사 전문의였습니다. 의사였다고? 사람들로부터 돈 품게나 긁어 모았겠군? 사실대로 말씀드리자면 돈을 벌려고 일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을 위한 진료소에서 일했습니다. 이 말을 하고 아차 싶었지만 이미 너무 많이 말을 한 뒤였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어 나를 쓰러뜨렸다. 그때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내가 여기서 이런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것은 아무리 감정이 무뎌진 수감자라고 할지라도 분노를 느끼는 순간이 있음을 말하기 위해서이다. 그 분노는 육체적인 학대와 고통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으면서 느끼는 모멸감에서 나오는 것이다. 바로 그 순간 피가 머리로 솟구쳤다. 어떤 사람으로부터 그가 전혀 알지도 못하는 내 인생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하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었다. 여기서 고백할 것이 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동료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듣고 내 분노가 어린아이처럼 누그러졌다는 사실이다. 저렇게 짐승 같고 야비하게 생긴 작자가 우리 병원에 오면 아마 간호사들이 대기실에도 들여보내지 않고 쫓아낼걸. 한 카포에게서 받았던 작은 혜택들. 나에게 다행한 일 중 하나는 우리 작업반 카포가 내 신세를 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막사에서 작업장까지 먼 길을 행진하는 동안 나는 그의 연애 이야기와 결혼 생활에 불화에 얽힌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었다. 그래서 그는 나에게 호의를 갖고 있었다. 나는 그의 성격을 진단하고 정신요법을 조언해 주었다. 그 일이 있은 후 그는 나에게 고마워했으며 나는 그로부터 작은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280명 정도 되는 우리 작업반이 줄을 설 때 그는 앞에서 5번째 줄 안에 있는 자기 자리 옆에 나를 세워주었다. 그런 호의는 대단한 것이었다. 일을 나가려면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이른 아침에 줄을 서야 했다. 우리는 늦게 가서 뒷줄에 서게 되는 것을 두려워했다. 힘들고 굳은 일을 하게 될 상황이 생기면 고참 카포가 와서 대개는 뒷줄에서 사람들을 데려갔기 때문이다. 이렇게 뽑힌 사람들은 동료들과 떨어져 다른 작업장으로 가야 했으며 낯선 감시병들의 감시를 받으며 힘든 일을 해야만 했다. 물론 어떤 때는 단지 약삭빠르게 행동했던 사람을 뽑으려고 앞에서 5째 줄 안에 있는 사람들을 뽑아가기도 했다. 이에 대한 항의와 탄원은 잘 조준된 몇 번의 발길질로 잠잠해졌다. 재수없게 걸린 사람들은 고함을 듣고 주먹질을 당하며 정해진 장소로 끌려갔다. 하지만 내 도움을 받고 있는 카포가 나에게 쏟아내고 싶은 말을 가슴에 품고 있는 한 내게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었다. 그 옆자리가 나에게 보장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 밖에 또 다른 혜택도 있었다. 수용소에 있는 수감자 대부분과 마찬가지로 나 역시 부종 때문에 고생하고 있었다. 다리가 심하게 부었으며 그 부분의 피부가 팽팽하게 당겨져서 무릎을 구부리지 못할 정도였다. 신발끈을 풀어야만 부어오른 발이 들어갈 수 있었다. 양말이 없기도 했지만 만약 있다고 해도 양말을 신은 발은 들어갈 여유가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맨살이 드러난 발은 늘 젖어 있었고 신발 안은 항상 눈으로 가득 차 있었다. 당연히 동상에 걸려 터질 수밖에 없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살을 찢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다. 눈 덮인 길을 행진하는 동안 신발 위로 얼음이 얼었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미끄러졌고 따라가던 사람들이 그 위로 엎어졌다. 그러면 행진이 일시적으로 정지되곤 했다. 하지만 그렇게 오래 지체되지는 않았다. 감시병 중 한 명이 즉각적으로 행동을 취했기 때문이다. 그는 넘어진 사람들이 빨리 일어날 수 있도록 개머리판을 휘둘렀다. 앞줄에 설수록 도중에 행진을 멈춰야 하는 일이 적게 일어났다. 따라서 지체된 시간을 메우려고 아픈 발로 뛰어야 할 가능성도 그만큼 줄어들었다. 친애하는 카포 각하의 주치의로 임명된 나는 앞줄에 서서 일정한 속도로 행진할 수 있는 행운을 누릴 수 있었다. 내가 그를 도와주고 받는 혜택은 이것만이 아니었다. 점심시간에 우리 작업반에서 수프를 나누어 줄 때면 그는 국자를 수프통 밑 바닥까지 집어넣어 콩알 몇 개를 내 수프에 넣어주곤 했다. 전직 육군 장교였다는 이 카포는 심지어는 나와 싸웠던 감독에게 내가 일을 아주 잘한다고 속삭이는 용기를 발휘하기도 했다. 그것이 도움이 되진 않았지만 여하튼 그는 어찌어찌해서 내 목숨을 구해주었다.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기는 가운데 적어도 한 번은 그의 도움을 받았다. 감독과 싸웠던 바로 그 다음날 그는 나를 몰래 다른 작업반으로 옮겨주었다. 감독 중에도 우리를 측은하게 여기고 우리 상황을 개선해 주려고 최대한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적어도 건축 공사장에서는 그랬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조차도 일반 노동자들은 짧은 시간 안에 우리보다 몇 배나 많은 일을 한다고 입버릇처럼 얘기하곤 했다. 하지만 그 말을 듣고 우리가 일반 노동자는 하루에 빵 10온스 반, 공식적으로는 그렇지만 실제로는 이것도 안 되는 과 물금 수프 1과 4분의 3만 먹고는 살 수 없다는 것. 일반 노동자들은 우리가 겪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는 것. 다른 수용소로 보내졌거나 혹은 방금 가스실로 보내진 가족에 관한 소식을 듣지 않아도 된다는 것. 매일매일 시시각각 끊임없이 죽음에 대한 위협을 받고 있지 않다고 말하면 그 말에 일리가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언젠가는 한 마음씨 좋은 감독에게 내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만약 내가 당신으로부터 도로 공사 일을 배운 시간만큼 짧은 시간에 당신이 나에게 뇌 수술을 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면 나는 당신을 존경하겠소. 그 말을 듣고 그는 씩 웃었다. 수감자들이 가장 흔하게 꾸는 꿈. 두 번째 단계의 주된 징후인 무감각은 자기를 방어하기 위한 도구라고 할 수 있다. 현실이 불확실하면 오로지 한 가지 과제의 모든 노력과 감정이 모아진다. 즉, 내 생명과 친구의 생명을 보존하겠다는 과제이다. 저녁이 되어 작업장에서 수용소로 돌아올 때 수감자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자, 이제 또 하루가 지났군 이라고 말하는 것을 자주 듣게 된다. 그와 같은 긴장 상태는 살아남아야 한다는 과제에 끊임없이 집중해야 할 필요성과 결합돼 수감자들의 정신 세계를 원시적인 수준으로 끌어내린다. 밖에서 정신분석을 배운 적이 있는 동료 수감자들은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 퇴행, 현상에 대해 자주 이야기한다. 이것은 정신세계가 원시적인 수준으로 퇴보한다는 것을 말한다. 그런 그들의 소원과 욕망은 꿈속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수용소에 갇힌 사람들이 가장 자주 꾸는 꿈이 무엇이었다고 생각하는가? 빵과 케이크, 담배, 그리고 따뜻한 물로 하는 목욕이었다. 이런 단순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이 꿈속에서 남아 소원을 이루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런 꿈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가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하지만 꿈을 꾼 사람들은 꿈에서 깬 다음 수용소 생활이라는 현실로 돌아오고 꿈속의 환상과 현실이 엄청나게 다르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껴야만 했다. 나는 동료가 괴로워하는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깼던 어느 날 밤의 일을 결코 잊을 수 없다. 잠을 자면서 몸부림치는 걸 보니 악몽을 꾸고 있는 게 분명했다.
평소에도 악몽이나 황홀경에 시달리는 사람들, 특히 따갑게 생각하고 있었던 나는 그 불쌍한 사람을 깨우려고 했다. 그러다 갑자기 내가 무슨 짓을 하려고 했지 놀라면서 그를 깨우려던 손을 거두었다. 그 순간 꿈을 꾸지 않는다는 것은 비록 나쁜 꿈일지라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용소의 현실만큼이나 끔찍한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이다. 그런 끔찍한 곳으로 그를 다시 불러들이려고 했다니. 먹는 것에 대한 원초적 욕구. 심한 영양실조로 고생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정신이 온통 먹고 싶다는 본능에 집중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 대다수의 수감자들이 어쩌다 서로 가까이에서 일하게 되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무엇을 하는지 아는가? 당장 먹는 얘기를 꺼낸다. 배수구에서 일하는 친구가 옆에 있는 친구에게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이냐고 묻는다. 그리고 서로 조리법을 교환한다. 머지않은 장래에 이곳에서 풀려나 집으로 돌아가는 날, 다시 만나게 되는 그 날을 위해 식단을 짠다. 그러면서 먹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또 한다. 아주 자세하게 그 모양을 머릿속에 그려가면서 이런 대화는 감시병이 온다. 이 말을 전하는 데에는 대개 특정한 단어가 숫자로 이루어진 암호가 사용됐다. 라고 경고가 마지막 사람에게 전달될 때까지 계속된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먹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게 위험하다고 생각했다. 이제 간신히 우리 몸이 적은 양의 음식과 낮은 칼로리에 적응하게 됐는데 맛있는 음식을 자세하고 생생하게 묘사함으로써 내장기관에 자극을 주면 나쁜 결과가 생기지 않을까 염려했던 것이다. 먹는 이야기가 당장은 마음에 위안을 줄지 몰라도 생리적으로는 위험을 수반한 환상에 불과할 뿐이다. 수용소 생활이 후반부에 접어들었을 때 우리는 하루에 한 번 아주 묽은 수프와 전처럼 적은 양의 빵을 배급받았다. 그러다가 가끔 특별 배급이라는 것을 받을 때도 있었다. 마가린 0.75온스, 보잘것없는 크기의 소세지, 작은 치즈 조각, 가공 벌꿀 조금, 묽은 잼 한 숟가락 등. 그때마다 달랐다. 이런 식단은 열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었다. 허름한 옷을 입고 추위에 떨면서 맨손으로 중노동을 하는 우리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말이다. 특별 간호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작업장으로 가지 않고 임시 막사에 남아있는 환자에게 주는 음식은 더 형편없었다. 마지막 남아있던 피하 지방층이 사라지고 몸이 해골에 가죽과 녹말을 씌워 놓은 것 같이 됐을 때 우리는 우리 몸이 자기 자신을 먹어치우기 시작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내장기관이 자체의 단백질을 소화시켰고 몸에서 근육이 사라졌다. 그러자 저항력이 없어졌다. 같은 막사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죽어나갔다. 우리는 모두 다음에는 누가 죽을 것인지 자기 자신은 언제 죽을 것인지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떤 징후가 보이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었던 것이다. 저 사람 오래 못 갈 것 같아. 다음 차례는 저 사람이군. 우리는 이렇게 수군거렸다. 매일 저녁 몸에 있는 이를 잡으면서 우리는 자기 알몸을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모두 같은 생각을 했다. 여기 있는 이 몸뚱이 이제 정말로 송장이 됐구나. 나는 무엇일까? 나는 인간 살덩이를 모아놓은 거대한 무리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철조망 너머 사람들로 바글거리는 막사에 갇혀있는 거대한 무리의 한 부분. 그 구성원의 일부가 죽어서 몸뚱이가 썩기 시작하는 바로 그 거대한 무리의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시시때때로 의식을 파고드는 먹는 것과 좋아하는 요리에 대한 생각을 떨쳐버리기가 얼마나 힘든지는 앞에서 얘기했을 것이다. 우리 중에서 정신력이 가장 강한 것으로 알려진 사람도 맛있는 음식을 다시 먹게 될 그날을 그리고 있었다. 단지 맛있는 음식 그 자체 때문이 아니었다. 그때가 되면 먹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없었던 인간 이하의 상황이 마침내 끝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굶주림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경험했던 영혼을 파괴시키는 정신적 갈등과 의지력의 충돌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를 것이다. 그 사람들은 모른다. 참호 속에서 땅을 파고 땅이 배급되는, 만약 배급이 된다면 오전 9시 반이나 10시
30분 동안의 점심시간을 알리는 사이렌 소리를 손꼽아 기다리고 감독에게 그가 마음씨 좋은 사람일 경우 지금이 몇 시냐고 계속 물어보고 외투주머니 안에 있는 빵을 장갑도 끼지 않은 언 손으로 살살 만지다가 손톱만큼 떼어 먹어보고 그러다가는 마지막 남은 의지력으로 빵을 도로 호주머니에 넣으면서 오후까지 참겠다고 수없이 자기 자신에게 다짐하는 그런 상황을 말이다. 수용소 생활이 후반부에 이르렀을 때에는 하루에 한 번밖에 빵이 배급되지 않았다. 우리는 그 빵을 어떻게 먹을까 하는 문제로 끝도 없이 논쟁을 벌였다. 생각은 두 편으로 나뉘었다. 그중 한 편은 그 자리에서 빵을 다 먹어치우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다. 이것은 비록 잠깐 동안이기는 하지만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극심한 굶주림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도둑맞거나 잃어버릴 염려가 없다는 장점이 있었다. 반면에 다른 한편은 배급받은 빵을 나누어서 먹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편 중에서 나는 결국 후자에 들기로 했다. 수용소 생활의 24시간 중 가장 끔찍한 시간은 바로 기상시간이었다. 아직 밖이 깜깜할 때 날카롭게 울리는 3번의 호루라기 소리가 잠이 부족한 우리 몸을 달콤한 꿈에서 깨우곤 했다. 그런 다음 우리는 부종으로 부어오른 아픈 발을 젖은 구두 안에 쑤셔 넣으려고 한바탕 씨름했다. 그럴 때면 을의 신발끈으로 쓰던 철사가 끊어지는 것 같은 사소한 문제가 발생했으며 그 때문에 여기저기서 끙끙대거나 투덜거리는 소리가 들리곤 했다. 어느 날 아침에는 평소 꽤 용감하고 의연한 것으로 알려진 한 친구가 어린아이처럼 엉엉 우는 것을 보았다. 신발이 그가 신기에 너무 작아 맨발로 눈 위를 걸어 작업장까지 가야 하는 처지가 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료가 슬퍼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도 나는 다른 신나는 일에 정신이 팔려 있었다. 호주머니에서 작은 빵 조각을 꺼내 개걸스럽게 먹느라 정신이 없었던 것이다. 영양실조가 수감자들의 정신을 먹는 것에 집중시키는 현상만 초래했던 것은 아니다. 수감자들에게 성욕이 없었던 원인도 아마 이것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초기의 충격이 성욕을 감퇴시켰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모든 남자 수용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이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영양실조밖에는 없다. 남자들만 있는 다른 집단, 예를 들어 군대와는 대조적으로 수용소에서는 성 도착자를 찾아볼 수 없었다. 꿈에서도 섹스를 하는 것 같지 않았다. 꿈에서는 평소에 풀지 못했던 욕구나 불분명한 감정이 정확하게 나타나는 법인데도 말이다. 메마른 정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원시적인 생활을 하면서 목숨을 부지하는 일에 정신을 집중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 목적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무관심한 태도를 취했다. 수감자들의 정서가 완전히 메마르게 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아우슈비츠에서 다하우에 있는 수용소로 이송될 때에도 나는 이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우리를 약 2,000명 정도 태운 기차는 빈을 통과하게 되어 있었다. 자정이 가까울 무렵 빈의 한 기차역을 통과했다. 그 기차는 내가 태어난 거리와 내가 오랜 세월 살았던, 실제로 수용소로 끌려가기 전까지 살았던 동네를 지날 예정이었다. 내가 있던 열차 칸에는 50명 정도 타고 있었으며 벽에는 밖을 내다볼 수 있는 구멍이 2개 뚫려 있었다. 아니 너무 비좁아서 일부만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있을 수 있었다. 그러는 동안 나머지 사람들은 몇 시간씩 서 있어야 했다. 그런데 이렇게 서 있는 사람들이 그 구멍 주위로 몰려들었다. 나는 발뒤꿈치를 들고 다른 사람의 머리 위로 창살을 통해 아주 짧은 시간 내가 태어난 고장을 볼 수 있었다. 그때 우리는 모두 삶보다는 죽음을 생각하고 있었다. 우리를 태운 기차가 마우트하우젠 수용소로 가고 있으며 앞으로 기껏해야 한 주일이나 2주일 동안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나는 저 세상에서 돌아와 유령 같은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는 죽은 사람의 눈으로 내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 거리와 광장과 집들을 바라보는 것 같은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그곳에서 몇 시간 지체한 후 다시 기차가 출발했다. 그런데 거기에 내가 자라고 살았던 바로 그 동네가 있었다. 밖을 내다볼 수 있는 구멍 주위에는 등 뒤에 수용소 생활의 횟수를 알리는 번호를 붙인 젊은이들이 서 있었다. 이런 여행이 꽤 신이 났는지 열심히 구멍으로 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그때 나는 아주 잠깐만이라도 좋으니 앞에 세워달라고 그들에게 사정하고 애원했다. 바로 그 순간에 창문을 통해 밖을 보는 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들에게 설명하려고 애썼다. 하지만 그들은 무례한 태도로 비웃으며 내 간청을 묵살했다. 여기서 살았다고? 그렇다면 벌써 실컷 봤겠네. 수용소 안에서의 정치와 종교. 수용소에는 대체로 문화적 동면, 현상이라는 것이 있었다. 하지만 여기에 두 가지 예외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정치와 종교였다. 정치에 관한 이야기는 어디서나 시도 때도 없이 들을 수 있었다. 그 이야기는 대개 소문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이런 소문들이 어디선가 시작돼 끝도 없이 퍼져나갔다. 전쟁 상황에 관한 소문은 대개 모순된 것들이었다. 그러나 아주 빠른 속도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지면서 수감자들의 마음을 신경과민 상태로 만들었다. 전쟁이 곧 끝날 것이라는 낙관적인 소문이 사람들의 마음에 실명을 안겨준 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래서 희망을 포기한 사람들도 있었다. 하지만 이들보다 더 분통 터지는 사람들은 도저히 못 말리는 낙관주의자들이다. 한편 일단 종교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아주 진심으로 그 속에 빠져들었다. 그 믿음의 깊이와 활력이 종종 새로 수용소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경탄과 감동을 불러일으킬 정도였다. 종교와 관련된 의식 중에서 가장 인상 깊은 것은 막사 귀퉁이나 자물쇠가 채워진 컴컴한 가축 운반용 트럭 안에서 행해지는 임시기도나 예배였다. 넝마 같은 옷을 입은 채 멀리 떨어진 작업장에서 피곤하고 굶주린 얼어붙은 몸을 이끌고 막사로 돌아가는 바로 그 트럭 안에서 즉석 예배와 기도회가 이루어지곤 했다. 1945년 겨울과 봄에 발진 티푸스가 퍼져 거의 모든 수감자에게 전염됐다. 오랜 시간 중노동에 시달려왔던 병약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죽었다. 환자들을 위한 입원실이 턱없이 부족했으며 쓸만한 약이나 자격을 갖춘 의료 보조원도 없었다. 이 병의 증상 중에서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것은 음식에 참을 수 없는 거부감, 이것이 사망의 위험을 더욱 가중시킨다. 와 무서운 정신착란 증세를 보인다는 것이었다. 내 친구의 경우도 여기에 속했다. 자기가 죽어간다고 생각했던 그는 기도를 올리려고 했다. 하지만 정신착란 상태에서 기도하려고 하니 기도가 할 말이 떠오르지 않더라는 것이다. 이런 정신착란 상태에 빠지지 않으려고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밤새 잠을 자지 않으려고 애썼다. 몇 시간 동안 나는 마음속으로 글을 썼다. 아우슈비츠 소독실에서 잃어버린 원고를 다시 되살리는 작업을 시작한 것이다. 나는 작은 조깃장에 요점이 있는 단어들을 속기로 적었다. 수용소 안에서 때때로 과학적인 문제에 대한 토론이 벌어지기도 했다. 나는 내 직업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그전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교령술 회합이라는 것에 참석한 적이 있었다. 수용소 주치의 그 역시 수감자였다. 내가 정신과 의사라는 것을 알고 초대한 것이다. 모임은 막사에 있는 주치의의 작은 방에서 이루어졌다. 사람들이 둥글게 앉아 있었고 그 중에는 불법으로 참가한 위생 담당 사관도 있었다. 드디어 한 사람이 주문을 외면서 영혼을 부르기 시작했다. 그때까지도 수용소 서기는 무엇을 쓰려는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처럼 하얀 종이 앞에 그냥 앉아 있었다. 그러다가 그 다음 10분 동안 이 시간이 지나면 영매가 영혼을 불러내는 데 실패한 것으로 보고 모임이 끝난다. 종이 위로 천천히 연필을 움직이더니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글씨로 패자에게 슬픔이라는 라틴어 문장을 쓰는 것이 아닌가. 서기가 라틴어를 배운 적이 없다는 것과 패자에게 슬픔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것은 확인된 사실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단지 기억이 나지 않았을 뿐이지 그는 아마 살면서 한 번쯤은 그런 말을 들어보았을 것이다. 그런데 바로 이 말이 우리가 석방되기 전 전쟁이 끝나기 불과 몇 달 전인 바로 그 시점에 그의 영혼에 작용한 것이 틀림없다. 인간에 대한 구원은 사랑 안에서 사랑을 통해 실현된다. 수용소에서는 신체적으로나 지적으로 원시적인 생활을 할 수밖에 없지만 영적인 생활을 더욱 심오하게 하는 것이 가능했다. 밖에 있을 때 지적인 활동을 했던 감수성 예민한 사람들은 육체적으로는 더 많은 고통, 그런 사람들은 흔히 예민한 체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겪었지만 정신적인 측면에서 내면의 자아는 다른 사람들에게 비해 비교적 적게 손상당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정신적으로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가혹한 현실로부터 빠져나와 내적인 풍요로움과 영적인 자유가 넘치는 세계로 도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별로 건강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체력이 강한 사람보다 수용소에서 더 잘 견딘다는 지극히 역설적인 현상도 이것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게 해주는 일화 하나를 소개하겠다. 어느 날 아침 일찍 우리는 작업장을 향해 가고 있었다. 구령소리가 들렸다. 차렷, 앞으로 갓, 왼발 둘, 셋, 넷, 왼발 둘, 셋, 넷, 왼발 둘, 셋, 넷. 첫째 줄 주의, 왼발, 그리고 왼발, 그리고 오른발, 왼발, 모자 벗어. 지금도 귀에 생생하게 들려오는 소리다. 모자 벗어 라는 구령이 떨어질 때 우리는 마침 수용소 문을 통과하고 있었다. 탐조등이 우리를 환하게 비추었다. 민첩하게 행진을 못하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가차없이 발길질이 가해졌다. 춥다고 허락 없이 모자를 귀까지 눌러 쓴 사람은 더 큰 벌을 받았다. 우리는 어둠 속에서 큰 돌을 넘고 커다란 웅덩이에 빠지면서 수용소 밖으로 난 길을 따라 비틀거리며 걸었다. 호송하던 감시병들은 계속 고함을 지르면서 개머리판으로 우리를 위협했다. 다리가 아픈 사람은 옆 사람 팔에 의지해서 걸었다. 한마디도 하기가 힘들었다. 얼음장같이 차가운 바람 때문에 누구든 입을 열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런데 높이 세운 옷깃으로 입을 감싸고 있던 옆에 남자가 갑자기 이렇게 속삭였다. 만약 마누라들이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는 꼴을 본다면 어떨까요? 제발이지 마누라들이 수용소에 잘 있으면서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일을 몰랐으면 좋겠소. 그 말을 듣자 아내 생각이 났다. 빙판에 미끄러져 넘어지고 수없이 서로를 부축하고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면서 몇 마일을 비틀거리며 걷는 동안 우리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었다. 모두가 지금 아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때때로 나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별들이 하나 둘씩 빛을 잃어가고 아침을 알리는 연 분홍빛이 짙은 먹구름 뒤에서 서서히 퍼져가고 있었다. 하지만 내 머릿속은 온통 아내의 모습뿐이었다. 나는 그녀의 모습을 아주 정확하게 머릿속으로 그렸다. 그녀가 대답하는 소리를 들었고 그녀가 웃는 것을 보았다. 그녀의 진솔하면서도 용기 있는 듯한 시선을 느꼈다. 실제든 아니든 그때 그녀의 모습은 이제 막 떠오르기 시작한 태양보다도 더 밝게 빛났다. 그때 한 가지 생각이 내 머리를 관통했다. 생애 처음으로 나는 그렇게 많은 시인들이 시를 통해 노래하고 그렇게 많은 사상가들이 최고의 지혜라고 외쳤던 하나의 진리를 깨달았다. 그 진리란 바로 사랑이야말로 인간이 추구해야 할 궁극적이고 가장 숭고한 목표라는 것이었다. 나는 인간의 시와 사상과 믿음이 설파하는 숭고한 비밀의 의미를 간파했다. 인간에 대한 구원은 사랑을 통해서 사랑 안에서 실현된다. 그때 나는 이 세상에 남길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도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며 그것이 비록 아주 짧은 순간이라고 해도 여전히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극단적으로 소외된 상황에서 자기 자신을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없을 때 주어진 고통을 올바르고 명예롭게 견디는 것만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의 전부일 때 사람은 그가 간직하고 있던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을 생각하는 것으로 충족감을 느낄 수 있다. 내 생애 처음으로 나는 다음과 같은 말의 의미를 이해하게 됐다. 천사들은 한없는 영광 속에서 영원한 묵상에 잠겨 있나니 나를 그대 가슴에 새겨주오. 앞에 있던 남자가 비틀거리자 뒤에 오던 사람들이 그 위로 넘어졌다. 감시병이 달려와 채찍을 휘둘렀다. 그래서 내 생각이 잠시 중단됐다. 하지만 그 후 곧 내 영혼은 수감자 신세에서 또 다른 세계로 가는 길을 찾아 되돌아갔다. 나는 내 사랑하는 사람과 다시 대화를 시작했다. 내가 물으면 그녀가 대답했다. 다음에는 반대로 그녀가 묻고 내가 대답했다. 정지! 드디어 작업장에 도착했다. 모두 더 좋은 연장을 차지하려고 캄캄한 광 속으로 뛰어 들어갔다. 그리고 곡괭이와 삽을 들고 나왔다. 이 새끼들 빨리빨리 움직이지 못해? 우리는 전날 일했던
배숙으로 위치를 찾아서 갔다. 얼어붙은 땅이 곡괭이 끝에서 깨지는 소리를 냈다. 그러자 불꽃이 일어났다. 모두들 말이 없었고 머리는 마비돼 있었다. 그때도 내 마음은 여전히 아내의 영상에 매달려 있었다.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나는 아내가 아직 살았는지 죽었는지조차 몰랐다. 그러나 한 가지만 알고 있었다. 그것은 그때서야 깨달은 것인데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의 육신을 초월해서 더 먼 곳까지 간다는 것이었다. 사랑은 영적인 존재, 내적인 자아 안에서 더욱 깊은 의미를 갖게 된다. 사랑하는 사람이 실제로 존재하든 존재하지 않았든 아직 살았든 죽었든 그런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나는 아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몰랐다. 알 수 있는 방법도 없었다. 수용소에는 오는 편지도 가는 편지도 없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그것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다. 알아야 할 필요도 없었다. 이 세상 그 어느 것도 내 사랑의 굳건함, 내 생각, 사랑하는 사람의 영상을 방해할 수는 없었다. 사실 그때 아내가 죽었다는 것을 알았더라도 나는 전혀 개의치 않고 아내의 모습을 떠올리는 일에 내 자신을 바쳤을 것이다. 나와 그녀가 나누는 정신적 대화 역시 아주 생생하고 만족스러웠을 것이다. 나를 그대 가슴에 새겨주오. 사랑은 죽은 만큼이나 강한 것이라오.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도 있다니. 이렇게 내면 세계를 극대화시킴으로써 수감자들은 멀리 과거로 도피해 자기 존재의 공허함과 고독감 그리고 영적인 빈곤으로부터 피난처를 찾을 수 있었다. 상상의 나래를 마음껏 펼치며 과거 일들을 회상했다. 그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작은 해프닝이나 사소한 것들이었다. 그 향수 어린 추억이 그들을 성스럽게 만들었으며 때로는 이상한 성격을 가진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그들의 세계와 그들의 존재가 현실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것 같았다. 그들의 영혼은 그리움을 향해 먼 과거로 달려갔다. 나는 상상 속에서 버스를 탔고 열쇠로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문을 열었다. 걸려오는 전화를 받고 전등을 껐다. 우리 생각은 대개 이런 자질구레한 일들에 집중돼 있었고 이런 기억들이 때로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 눈물을 흘리게 했다. 이렇게 내적인 삶이 심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술과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해 전혀 느껴보지 못했던 새로운 것을 체험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그 영향으로 때로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끔찍한 상황을 완전히 잊기도 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아우슈비츠에서 바바리아 수용소로 이송되는 도중 호송열차의 작은 창살 너머 석양빛으로 찬란하게 빛나는 짤즈부르크 산 정상을 바라보는 우리 얼굴을 보았다면 그것이 절대로 삶과 자유에 대한 모든 희망을 포기한 사람의 얼굴이라고 믿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음에도 어쩌면 바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토록 오랫동안 그리워하던 자연의 아름다움에 도취되곤 했다. 수용소에서 일할 때도 우리는 종종 옆에서 일하는 동료의 눈을 돌려 바바리아 숲의 키 큰 나무 사이로 햇빛이 비치는 아름다운 풍경, 뒤러의 그 유명한 수채화처럼 을 바라보게 했다. 그 숲은 우리가 대규모 비밀 군수품 제조 공장을 짓는데 동원됐던 바로 그 숲이었다. 어느 날 저녁이었다. 죽도록 피곤한 몸으로 막사 바닥에 앉아 수프 그릇을 들고 있는 우리에게 동료 한 사람이 달려왔다. 그러더니 점호장으로 가서 해가 지는 멋진 풍경을 보라는 것이었다. 밖에 나가서 우리는 서쪽에 빛나고 있는 짙은 청색에서 핏빛으로 끊임없이 색과 모양이 변하는 구름으로 살아 숨쉬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진흙바닥에 패인 웅덩이에 비친 하늘에 빛나는 풍경이 잿빛으로 지어진 우리의 초라한 임시 막사와 날카로운 대조를 이루고 있었다. 감동으로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다.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도 있다니. 그날도 우리는 참호 속에서 일하고 있었다. 잿빛 새벽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었다. 우리 위에 있는 하늘도 잿빛이었고 창백한 새벽빛에 반사되는 눈도 잿빛이었다. 동료가 걸치고 있는 넝마 같은 옷도 잿빛이었고 얼굴도 잿빛이었다. 나는 또다시 아내와 침묵의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어쩌면 당시 나는 내 고통에 대한 그리고 내가 서서히 죽어가야 하는 상황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찾으려고 애쓰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곧 닥쳐올 절망적인 죽음에 대해 마지막으로 격렬하게 항의하고 있는 동안 나는 내 영혼이 사방을 뒤덮은 음울한 빛을 뚫고 나오는 것을 느꼈다. 나는 그것이 절망적이고 의미 없는 세계를 뛰어넘는 것을 느꼈다.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가? 라는 나의 질문에 어디선가 그렇다 라고 하는 활기찬 대답을 들었다. 바로 그 순간 수평선 저 멀리 그림처럼 서 있던 농가에 불이 들어왔다. 바바리아의 동트는 새벽, 초라한 잿빛을 뚫고 불이 켜진 것이다. 어둠 속에서도 빛은 있나니. 빛은 어둠 속에서 빛났다. 나는 몇 시간 동안 얼어붙은 땅을 파면서 서 있었다. 감시병이 지나가면서 욕했고 나는 또다시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었다. 그러자 점점 더 그녀가 곁에 있는 것 같이 느껴졌다. 그녀는 정말로 내 곁에 있었다. 그녀를 만질 수 있을 것 같았고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 느낌이 너무나 생생했다. 그녀가 정말로 거기에 있었던 것이다. 바로 그 순간 새 한 마리가 날아와 내가 파놓은 흙더미 위에 앉았다. 그리고 천천히 나를 바라보았다. 강제 수용소 안에서의 예술. 앞에서 내가 예술에 관한 얘기를 했을 것이다. 강제 수용소에서도 예술이 가능할까? 그것은 무엇을 예술이라고 부르느냐에 따라 다를 것이다. 수용소에서는 즉석에서 카바레 비슷한 것이 만들어질 때가 종종 있었다. 잠깐 막사안을 깨끗이 치우고 나무 의자를 밀거나 함께 못질을 한다. 그런 다음 프로그램을 짠다. 저녁이면 수용소 안에서 비교적 처지가 좋은 사람들이 카포나 수용소를 떠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 그곳에 모인다. 그들은 몇 번은 웃고 또 몇 번은 울려고 이곳에 온다. 어쨌든 자기들이 처해 있는 현실을 잊으려고 오는 것이다. 노래를 부르고 시를 낭송하고 총극을 하는데 그 중에는 수용소 현실을 풍자한 것도 있었다. 그 모든 것은 현실을 잊게 하려고 만들어진 것이었으며 실제로 현실을 잊는데 도움이 됐다. 모임은 매우 인기가 있어서 그곳에 가면 하루 양식을 먹지 못하게 되는데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카바레를 찾는 일반 수감자도 있었다. 점심시간 30분 동안 작업장에서 수프, 청부업자가 그 비용을 대는데 그렇게 많은 돈을 대지는 않았다. 를 배급받을 때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엔진실에 가서 먹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다. 그래서 국자로 퍼준 멀건 수프를 들고 기관실로 갔다. 우리가 개걸스럽게 수프를 먹고 있는 동안 한 사람이 술통 위로 올라가 이탈리아 아리아를 한 곡 불러 젖혔다. 우리는 그 노래를 정말로 좋아했으며 그에게는 곧 바닥을 긁어서 퍼주는, 이것은 콩알 몇 개가 더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스프 두 국자가 상으로 돌아갔다. 여흥거리에만 보상이 주어진 것은 아니었다. 칭찬에도 보상이 돌아갔다. 한 번은 이런저런 이유로 수용소에서 살인마 카포라고 불리는 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들을 보호해 주어야 할 일, 내가 그런 보호를 필요로 하지 않은 처지에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 이 생겼다. 일의 전말은 이랬다. 어느 날 저녁 나는 다시 교령술 회합이 열리는 방으로 초대되는 영광을 얻었다. 거기에는 지난번처럼 주치의에 절친한 친구들이 다 모였으며 역시 불법적으로 참석한 지난번 위생 담당 사관도 있었다. 그런데 그 살인마 카포가 우연히 그곳에 들렀다가 시 한 편을 낭송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의 시는 수용소 안에서 이미 유명 혹은 악명 높은 시였다. 두 번 청할 필요도 없이 그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일기장 비슷한 것을 꺼내더니 거기에 적혀있는 자기 예술의 시험작을 읽어내리기 시작했다. 그가 자기가 지은 사랑의 시를 읽는 동안 나는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으려고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아마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는지도 모른다. 나는 대체로 칭찬에 너그러운 편이어서 만약 내가 그의 작업반에 배치됐다 하더라도 사실 그 전에 하루 동안 그의 작업반에서 일한 적이 있었다. 그 하루도 충분했지만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쨌든 그 살인마 카포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준다는 것은 아주 유용한 일이었다. 그래서 나는 죽어라고 박수를 쳤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수용소 안에서 행해지는 예술 행위는 어떤 종류의 예술 행위든 간에 어느 정도 기괴한 측면을 띠고 있었다.
수용소 사람들이 예술과 관련된 행위에 깊은 감동을 받는 것은 음울한 현실과 예술 사이에 놓여 있는 엄청난 간극을 뼈저리게 느끼기 때문이다. 나는 지금도 아우슈비츠에서 맞은 두 번째 밤을 생생하게 기억한다. 그날 내가 왜 깊은 잠에서 깨어났는지를. 나는 음악 소리 때문에 잠에서 깼다. 막사 입구에 있는 고참 관리의 방에서 축하연이 벌어진 것 같았다. 술에 취해 왁자 지껄하는 소리 중에 흔해 빠진 노랫소리도 섞여 있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그 방이 조용해졌다. 곧이어 바이올린이 흐느끼듯 토해내는 애끓는 탱고 선율이 조용한 밤하늘에 울려 퍼졌다. 너무 많이 연주돼 식상한 느낌을 주는 그런 곡이 아니었다. 바이올린이 흐느끼는 소리에 나도 덩달아 흐느꼈다. 바로 그날은 어떤 사람이 24번째 생일을 맞는 날이었다. 그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다른 편 막사에 누워 있었다. 어쩌면 겨우 몇백 야드 혹은 몇천 야드에 불과한 거리에 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절대로 갈 수 없는 그곳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내 아내였다.